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나의 물간 제13장 휘트먼의 인간 창가.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중앙일보사입니다. 월트 히트먼 1819년에서 1892년 미국 시인이자 수필가, 미국 민주주의 정신을 표현한 시로 자유시의 아버지라 불림, 나 자신의 노래 Song of Myself가 대표작품, 1978년 1월 월간 우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두 손 가득 플립을 들고 와서 내게 물었다. 플립이 뭐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나도 그 아이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나는 그것이 희망에 찬 초록 물질에서 짜낸 내 천성의 깃발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도미타 사이카가 번역한 시집 플립을 손에 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책 표지가 대부분 빈약했던 시절에 보기 드물게 질 좋은 종이에 인쇄된 히트먼의 이 시집은 지갑을 털어 구입했을 때부터 내 청춘의 기록이 됐다. 자유를 구가하고 평등을 사랑하고 우정을 찬양하는 말이 속사포처럼 내 가슴을 관통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꽃이고 열정이고 풀무이고 도가니였다. 매우 적절하게 휘트먼 자신이 버시어 이것은 책이 아니다. 이 책을 접하는 사람은 한 인간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외친 것처럼 휘트먼의 생명이 뜨거운 제트기류가 돼 종이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오래된 시집은 여전히 푸릇한 새싹을 틔우고 나를 실록이 짙은 평원에 데려가 준다. 플립, 푸릇함의 정수라고 해야 할까? 이슬을 머금고 아침에 반짝반짝 빛나는 젊은 생명의 약동을 상징한다. 이 제목이 나는 무척 마음에 든다. 첫머리의 내건시는 그중 나 자신의 노래의 한 구절이다. 아이가 플립을 들고 묻는다. 플립이 뭐예요? 이 얼마나 적절한 질문인가? 이 얼마나 아이들이 갖기에 적합한 보물인가? 맑은 눈으로 묻는 아이의 질문은 근원적이다. 아이이기에 할 수 있는 질문이다. 불순물로 얼룩진 어른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이 바로 답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대지에서 태어나 햇빛을 받으며 자라는 풀잎은 아이 그 자체가 아닐까. 화려한 색, 화려한 관, 색색의 꽃잎, 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한 줄기의 비호. 풀잎에는 그런 장식물도 방어물도 없다. 오로지 초록빛 일색, 순수, 희망, 청신, 약동, 청춘. 그것을 모두 한 색에 담은 초록색만이 풀립의 귀중한 옷이다. 그것을 가진 존재는 아이여야만 했다. 동시에 그것은 히트먼의 천성의 깃발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연인이었을 것 같다. 시에서 자주 자연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물질 문명과 대치하는 완고한 자연은 아니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에 대해서도 커다란 찬동의 뜻을 표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영위에 탐복했기 때문이다. 대지를 사랑하고 대지에 사는 인간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대지와 함께 있는 풀립을 자신의 비유한 히트먼, 그와 접하는 모든 것이, 아니 설령 접하지 않았더라도 이 대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의 분신이며 그에게는 풀립이지 않았을까. 월트 히트먼 1819년 5월 31일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 뉴욕만에 떠있는 이 섬에서 히트먼은 광대한 바다를 만났다. 쾌활한 기질과 함께 주위 사물에 대해 민감한 성격이었다. 13살 때 인쇄소에서 식자 작업을 맡았는데 그가 지닌 정신의 열정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 19살이 돼서는 작은 잡지를 발간하게 된다. 20대 후반 히트먼은 미국 대륙을 유람한다. 남부를 주로 다니면서 마주한 웅대한 산하는 결정적으로 그에게 시를 쓰도록 부추겼던 것 같다. 신문 신월, 자유인을 펴내고 36살에 이르러 시집 풀립 1집을 출판한다. 이때 인쇄소에서 익힌 인쇄 기술이 도움이 됐다. 시집은 그가 직접 출판했다. 발표 당시 그 시가 너무나 파격적이라
조소하고 매도당한 가정을 생각하면 만일 그가 인쇄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햇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그의 시는 내용도 형식도 남달랐다. 파격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대부분의 시인과 평론가가 애송이라며 비웃었다. 시인 히트먼은 기증받은 플립을 난로에 던져 넣었다고 하며 테니스는 히트먼을 그는 일종의 괴물이다 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히트먼은 난로 옆에 앉아서 읽는 가정적인 시와 정반대에 있었기에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에머슨이다. 에머슨은 이것은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지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다. 나는 매우 기쁘다. 나는 여기서 비할 데 없는 것을 발견한다 라며 확고하게 사람을 고무한다고 칭찬했다. 휘트먼의 시에 정돈된 아름다움은 없다. 단어의 선택도 없는 것 같다. 번역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압도적인 정신의 거센 변화이다. 아마 원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히트먼은 시를 단숨에 썼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걸으면서, 외치면서, 포효하면서 말이 연달아 솟아나와 시가 됐다. 말의 태고나 형식은 감정의 흐름을 막을 뿐이다. 시집이 완성된 뒤 몇 번이나 손을 본 것은 오히려 그 시가 단숨에 쓰였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또 한 사람, 휘트먼을 이해해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 이해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애독자였을지도 모른다.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이다. 무명 변호사였을 때부터 플립의 심시에 마음에 든 구절을 낭독하고는 정신의 양분으로 삼았다고 한다.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라고 전해지는데 백악관 창문에서 휘트먼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고 이 얼마나 남자다운 인물인가라고 찬탄했다고 한다. 링컨보다 10살이나 어리고 명예도 지위도 없는 시인의 정신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내면을 계속 점령했다. 정치적으로 링컨을 꼭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영혼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링컨의 암살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쓴 앞들의 마지막 라일락이 피었을 때 또 유명한 시다. 링컨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통한 마음이 행간에 서려 있어 두 정신을 이어주던 유대가 끊어진 원통함이 넘쳐 흐른다. 1861년에 시작된 남북전쟁 때 휘트먼은 전쟁에 나간 동생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그 후 병원에서 지원 간호인으로서 부상병을 간호한다. 전사로서가 아니라 간호에 앞장서 헌신했다는 사실에서 그가 지닌 인류애에 대한 신념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전투원 이상의 경무였다. 죽음을 눈앞에 둔 부상병의 수많은 탄식을 들어주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동거와 다정한 애정으로 감싸줬다. 경무가 쌓여서 훗날 병이 생길 정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회복했지만 더 이상 건강한 히트먼은 없었다. 그러나 그 노고는 많은 부상병의 신뢰를 얻고 그의 정신을 심화했으며 전쟁터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뛰어난 시를 탄생시켰다. 히트먼이라고 하면 모자를 길게 쓰고 기른 수염이 떠오른다. 월트 히트먼, 한 명의 외계인, 진정한 맨해튼의 자식,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기름지고 육감적이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씨를 잘 뿌리는 사람. 울보가 아니고 남자들이나 여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서 초연하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례한 사람 이상으로 겸손하지도 않았다. 그의 자아상은 이와 같다. 큰 키로 위풍당당하게 활보하는 모습은 여러 사람의 눈길을 끌었을 것이다. 나는 바짓단을 장화 속에 구겨놓고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스스로 말한 히트먼은 복장도 그다지 개의치 않았던 모양이다. 늘 검소하지만 정갈한 히트먼의 옷차림은 사람들에게 친밀함과 애정을 얻게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나는 히트먼의 초상에서 또 다른 면을 보았다. 그것은 그의 눈이다. 마음속에 재산이 있는 사람의 눈은
늘 어떤 빛을 머금고 있다. 히트먼의 눈도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쾌활하고 사글사글한 인품이 훌륭한 노인의 모습을 뛰어넘는다. 일찍이 히트먼을 개척기에 미국이 낳은 낙선적 시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확실히 남북전쟁 전에 쓴 그의 시는 이상주의를 드높이 노래하고 있다. 또 전쟁이 끝난 뒤에도 어떤 비극이 덮쳐와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꿋꿋이 사는 자세를 관철했다. 그런 의미에서 낙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낙천주의는 내게 비극적인 울림까지도 내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휘트먼은 자신이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한다고 소개했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은 말수가 좋고 침묵을 좋아했다는 증언으로 보아 떠들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북전쟁 이후 그의 시에서는 정신적 심화를 볼 수 있다. 시 또한 고뇌의 현실 속에 인간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외침을 노래했다. 그의 시는 무량한 인생의 고통과 좌절 속에 깊은 괴로움에서 우러나오는 혼의 노래로 승화됐다. 동시에 고요한 우주로 회귀하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다. 히트먼의 후기 플립의 대표작에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인도를 추구한 것만은 아니다. 인도를 상징하는 대우주로 환원되기를 깊이 바라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더 멀리 항해하라. 그의 시는 이렇게 끝난다. 삶과 죽음, 그는 극한의 현실 속에서도 대범하게 살며 죽음을 응시하고 있었다. 히트먼의 눈이 그 깊이를 말해주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히트먼만큼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이 돼야 비로소 사건의 이면이 보인다. 플립의 아름다움, 불가사의한 자연의 섭리,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귀함이 다채롭게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눈물이라는 시는 또 하나의 히트먼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시에 나오는 눈물은 쾌활한 통곡이나 메마른 눈물도 싸구려 동정 따위도 아니다. 밤, 정막 속의 눈물이고 어둡고 쓸쓸한 것이며 숨을 헐떡이고 헐떡이며 울부짖는 그 고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독의 눈물이다. 거기에는 인생의 구렁텅이를 엿본 눈물이 있다. 그 눈물 저편에서 휘트먼은 광대한 신세계를 전망한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 삶의 빛이 선명하게 다가오듯 수많은 부상병을 위해 눈물 흘린 히트먼에게 인간에 대한 더없이 큰 흔들리지 않는 애정이 생겨났다고 나는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속을 지진처럼 흔들어 단호히 일어서게 하는 정신의 융합류가 완성되었으리라. 그 정신의 빛은 휘트먼이 떠난 1892년 이전보다 더욱더 내 생명 깊숙이 빛나고 있다. 거기에는 생사는 하나인 극한의 인생길에 맞닥뜨려 노도와 같은 현실을 살면서 죽음마저도 껴안은 애정의 빛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 자신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새겨져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풀에서 발아하기 위해 나 자신을 땅에 맡긴다. 만일 그대가 다시 나를 원한다면 그대의 구두창 밑에서 나를 찾아라.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건강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피를 맑게 하고 또 당신의 힘이 될 것이다. 휘트먼의 인간 찬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스컨이었습니다.